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식염수를 백신으로 속여서요. 사람들에게 접종한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생존이란 소리를 들었죠. 인도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사기를 쳐도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정년 얘기가 있어요. 정부 60세 이상 고용 연장 꺼냈다. 고용 연장, 그동안 사실은 정년 연장 뭐 이런 얘기 꽤 있었는데 그 맥락입니다. 좀 더 보면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줘서 정년 퇴직 이후 고용 유지를 유도한다.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자, 정부는요, 여당과 협의에 착수했다. 대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 1,100명 4차 대유행 뚝이 터졌다. 자, 이것도요. 어제 밤 정도까지 집계고요. 지금은 1,200명, 1,200명에 가까이 간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최다 확진자 기록이 될 듯합니다. 이 정도면요. 수도권에서 최근에 보면은 1,000명 넘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3차 대유행을 넘는 4차 대유행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자, 사진입니다. 폭우가 덮친 남부 산사태로 주민 사망. 지금 어제입니다. 남부 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딘가면요. 전남 광양의 한 마을입니다. 산사태가 냈죠. 집이 지금 이렇게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희생도 된 겁니다. 지금 비가요. 종잡을 수 없게 오고 있거든요.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센 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여당 대선 주자들. 어제 여당 내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각각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 정책들 공개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억제한다. 감독원을 설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 뭔가 세게 조이겠다는 거죠. 이낙연,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 토지 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할 것이다. 공개념,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를 또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하나씩 살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고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7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우려가 현실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델타 바이러스. 이런 이름 자꾸 늘어나면 안 좋은데요. 그런 이유를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김 빠진 사이다. 김 빠진 사이다는 시원한 맛이 없죠. 그냥 달기만 하고요. 여당 대선 후보들의 경쟁 가운데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 후보를 겨냥해서 다른 후보들이 사이다이셨는데요. 요즘엔 다르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양날의 칼. 양날의 칼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이지만 지지율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 대통령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이 현상 과연 여당 대선 경쟁에선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오늘 이런 분석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더 세다. 여당 대선 주자들,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 이게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강한 규제의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코로나 관련 기사를 다룬 지가 좀 됐어요. 그러나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선정이 좀 됐습니다. 먼저 화면 좀 봐주세요. 그래프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일간 추이를 쭉 나와서 이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먼저 2000년, 이게 작년입니다. 1차 대유행, 그 당시는 이런 정도의 숫자였어요. 게다가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해 여름, 2차 대유행. 1차만 못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자, 그리고요. 지난해 연말 많은 분들 엄청난 걱정을 했죠. 1200명을 넘어서는 날이 나왔습니다. 3차 대유행. 그리고요. 500명대, 600명대를 쭉 가다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 저녁으로 기준,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요.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1145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을 꽉 채울 게 해서 자정까지 채우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지금 1200명에 육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은 올 들어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요. 좀 더 심각해진다면은 지금까지 기록했던 이 1240명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과거 1차부터 3차까지 대유행 상황과 지금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20대 확진자 추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 확진인 거죠. 지금 비율을 보면은요, 6월에는 한 18%, 이 정도 갔다가 지금요, 23%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20%대를. 그래도 뭔가 더 빠르다. 20대 특징이 있죠. 무증상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방역 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30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은 이후에 일주일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점점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력이 1.5배에서 2.5배인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감염력으로 국내 델타 변이 환자가 2주 전에 30명으로 늘었고 1주 전에는 70명으로 늘었는데 이번 주에는 150명으로 증가해서 증가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 낮은데, 그렇죠. 아직은 우리나라가 많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접종률이 그다지 높진 않아요. 낮은데 성급한 방역 완화 조치,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 거죠. 왜 4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상황까지 갔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감염 재생산 지수, 알파 대비 55%가 높다. 지금 델타, 알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새로 등장한 이 델타가 감염력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스치기만 해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 엄청난 감염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백신 1차 접종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작다. 그리고요. 효과 논란인 중국산 백신 맞은 입국자, 격리 면제 조치인데 이거에 대한 우려, 걱정도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거든요. 자, 그럼 자세한 내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예, 오랜만에 모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네요. 네. 사실은 이 코로나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다시 좀 자세하게 됐는데요.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요. 네. 그동안 한 700명대, 많으면 800명대인데 갑자기 1000명을 훌쩍 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늘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여름철이 되면서 실내에서 실외 활동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방역 긴장감이 좀 많이 좀 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 또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좀 성급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20대, 30대 연령층들의 외부 활동이 많이 증가되면서 예. 또 이들의 밀접 밀폐 환경에서의 노출이 많고 또 최근에 이 델타 변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예.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게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방역에 대해서 조금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름철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다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요, 그동안 알려졌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확산율, 그러니까 감염률, 그리고 치명률,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정확하게요? 우리가 이제 통상 코로나19 전통적인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 예. 그 알파 변이가 한 170%, 그 한 1.7배 더 감염력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또 델타 변이는 그 알파 변이의 1.6배가 더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2.72배 정도 감염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72배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의 속도라든지 확산의 이 규모가 예. 대단히 빠르다, 대단히 크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최근에 이 예. 신규 확진자들의 한 90% 이상이 델타 변이로 좀 밝혀져 있고요. 이스라엘도 그에 비슷한 그런 이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지배종이 돼가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델타 변이에 따른 환자의 급증 양상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일부 정도만 발생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다른 나라처럼 지배종, 이른바 다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럼? 그 통계적으로 이제 그런 양상을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예. 델타 변이의 유행이 이제 우세하게 되다 하더라도 예. 예방 접종에 의해서 이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아직까지는 그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추진하는 예방 접종 일정에 예.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이 접종 인구를 많이 늘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델타 변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치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치명률의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위험군들 고위험층에 대해서는 예. 그 어느 정도 예방 접종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이 감염 양상도 대단히 줄어들었고요. 예. 또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의 발생률이 대단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치명률이 그렇게 현 상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는 치명률보다는 확산이 좀 빠르게 된다. 감염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 교수님, 기사 한 가지 보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절반은 서울 경기에 급한 불 먼저 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이른바 이제 백신 수화풀을 하기로 했죠. 우리가 먼저 빌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 때 연말쯤 가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갚는 겁니다. 지금요. 오늘 수화푸통에 70만 회분 도착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촉박한 상태의 백신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효기간에는 문제가 없다. 뭐 13일부터 접종이다. 그래서 서울 경기에 집중적으로 좀 접종할 예정이다. 여기 보면 학원 종사자 그리고 택배기사 분들이 우선 접종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 교수님. 정 교수님 연결돼 있나요? 네. 예.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이 기사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요. 이스라엘 백신 오늘 들어오는데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 갖고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의료 그 시스템이 예.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이 100만 회분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뭐 때문에 이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과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히 다 이 소진이 됩니다.
그렇기 우리- 때문에 예, 뭐 예. 31일까지가 유통기한이다 해서 이것이 뭐 걱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진들 뭐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00만 명 정도 접종은 뭐 능히 가능하니까 이 정도 숫자는 뭐 우리 능력에 뭐 오히려 부족한 면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예방 이제 백신 예방 얘기 좀 백신 예방 효과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네. 지금 뭐 각국에서 발표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언론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 보면은 델타 변이의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가 뭐 델타의 경우는 좀 떨어진다. 그리고 수치가 좀 발표가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네.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 이 코로나 백신 델타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 이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모더나,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 네 가지 백신에 대해서는 유럽의 그 EU 의약품청에서는 예.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어. 이제 그러나 이제 그 각 나라에서의 그 각 그 백신 종류별 이 델타 변이 그 예방 효과를 분석을 해보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파이자 백신을 주로 접종을 했는데 예. 이 예방 효과가 기대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 어. 한 뭐 그 당초에는 92%의 그 예방 효과가 있었는데 예. 이 델타 변이를 해보니까 한 66%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다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그 이 종류별 또 국가별 그 이 효과가 지금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러한 그 예방 효과가 낮다 높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일단은 예방 접종을 받게 되면은 이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약화가 되고 또 이런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이 전파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예. 중요한 점은 예방 효과가 낮아진다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예. 최대한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저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백신은 접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4차 대유행으로 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 뭐 1년 6개월 정도 이 코로나 이 유행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이 돼 있고요. 예. 중요한 점은 이 스스로가 과거의 이 초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스크 쓰기도 열심히 하시고 손 씻기도 예. 열심히 하시고 가능하면 밀집, 밀접, 밀폐 안녕을 회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하는 이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개인의 활동, 개인의 그 위생 수칙을 지킨다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부 정책에 의존해서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니까 거기에 예. 뭐 좀 더 협조를 하고 완화가 되니까 내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초심을 다시 가져야 된다. 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동안 완화 얘기를 좀 예고했었는데 그 예고를 한 이후 과정에서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코로나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당 내 대선 후보들의 경쟁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제도 뭐 TV 토론이 있었는데 역시 뭐 치열한 모습 보였고요. 오늘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래의 기사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반 이재명 바지 발언 본선에서 했다면 이거 폭망입니다. 이 참 많은 분들이 들으셨죠.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회자가 됐습니다. 이 바지 관련 발언이요. 이걸 본선 경쟁 그러니까 야당 후보 있는 앞에서 이런 얘기했다면 폭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재명 동래북 인생이다. 뭔가 한탄하는 것 같기도 하죠 지금.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당 주자들 바지 발언에 협공을 하고 있다. 이재명 마녀 사냥 느낌이다. 앞선 기사는 동래북이다. 여긴 마녀 사냥 아닙니까? 뭐 이런 거예요.
민주당 경선 격해지는 감정 싸움.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 끝나도 해소가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이낙연, 좀 더 진솔 겸손한 소명이 있어야. 정세균, 도덕성 검증인데 그런 식의 답변 당황스럽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이재명, 동네북 역할이다. 기쁘게 감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이제 조금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네. 저로서는 좀 의외였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받으실까요? 이 답변으로 뭐 민망하다, 폭망이다, 뭐 야당에서도 저보다 막장 토론이다라는 비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앞으로는 좀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꼭 뭐 저한테 들어야 되겠어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열심히 찾아보세요. 당신 마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마녀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제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으로 해야 될 얘기를 그냥 정색을 바지 발언으로 가버리게 되는 이런 본선에서 있었으면 이게 폭망각이에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벌써 하루가 지났네요. 2차 TV 토론, 거기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후보들 또 반응,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내용을 다루는데요. 이렇게 묘사를 하네요. 이제 바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촉발한 여당의 새 전선. 이 무슨 말이죠? 반바지 동맹 대 재미연대다. 그러니까 지금 토론이 어제까지 3차인데요. 이 기사는 아마 두 번째까지 토론, 2차 토론까지 상황을 좀 설명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반바지 동네는 뭐냐면요.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거세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반바지 동맹이다. 이게 약간 뭔가 음을 맞춘 것 같죠. 그리고요. 반대편에는 최근에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러자 재미연대. 이재명 후보의 재, 추미애 후보의 미, 재미연대 이렇게. 또 일각에서는 명추연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최근 토론의 모습이고요. 뭐 가운데는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그런데요. 어제 밤에 3차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 TV 토론에서는 약간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빚줄 개살구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가 저 개인적으로 금이 갔습니다. 제1위 공약이니 제2 공약이니 공약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듣는 사람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제 조금 저는 되게 민망했어요. 갑자기 바지를 내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좀 엉뚱하기도 하고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네, 이제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게 그 대표 공약이 아닌 것처럼 성장 우선이다 하면은 사실 지금까지 성장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그전에는 그렇게 자신감을 쳤는데 지금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건지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몸만 풀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고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몸살이다가 주저앉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이상하게 윤석열 전 총장께는 좀 관대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한때는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 누구 시키겠냐 해서 제가 윤석열 총장을 지목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제가 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봤으니 결국은 그분이 잘 속이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를 공격하시려면 팩트에 의해서 해야지 상대의 주장을 왜곡한 다음에 그 왜곡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정치란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내부에
경쟁을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고 어젯밤 그리고 뭐 새벽까지 지금 토론에서 가장 최신 영상이었습니다.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뭐 기본소득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뭐 이제 과거 이제 도덕성 부분 뭐 그다음에 새로 등장했네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공세가 이어집니다. 지금 뭐 이런 갈래로 갔습니다. 김주옥 교수님. 네. 이러다가 후보들 간에 내상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2017년에도 사실 그런 일이 있어갖고 이게 두고두고 이어졌잖아요, 지금요.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예. 제가 동네북이 2명이 계시잖아요. 이재명 경기지사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그것도 기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1위니까 저렇게 예를 들어 동네북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니까. 지지율 최강자니까 그렇다 지금. 제가 볼 때 즐거운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동네북이 되게 되면 예. 모든 이슈는 소위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고 나쁘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는 여론조사랑 경선 누레에 대한 측면도 꽤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론조사 1위가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는 마지막 역전의 가능성들은 결선 투표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1대8 구도에서 소위 한 명 계속 공격해내서 나머지가 연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막판 소위 결선 투표라는 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조적인 서로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가려고 하는 박용진 후보나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적어도 1위 후보랑 계속 각을 세우면서 예. 서로 같이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 각을 세우고 상관없이 그것 쪽에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라는 하나의 지금의 이제 경선의 구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그다음에 또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해철 지금 행안부 장관 간의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그 친문 일부 진영 같은 경우 이재명에 대한 반대 흐름이 분명히 있죠. 예. 하지만 지금은 많이 분리돼 있습니다. 친문 진영 자체가 한쪽으로 이렇게 진영으로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분리돼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양상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나갔을 때는 내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측면에서 아마 그 당대표, 송영길 당대표가 아마 대깨문 같은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 예방접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들은 선을 넘어가는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이게 선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더 나가게 됐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난타전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난타전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부의 갈등들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어제 저녁 토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전 토론보다는 좀 더 봉합된 양상으로 갔기 때문에 서로가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선 기사 서울신문 기사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 작은 제목이에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동네북 역할이다. 기쁘게 감당하겠다. 그리고 방금 어제 토론 보셨죠?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팀인데 왜 선을 넘으려 합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주자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호소, 나쁘게 말하면 거칠게 말하면 경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선을 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이다 이재명 어디 갔나?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사이다 이렇게 평가받았죠. 뭔가 얘기하면 아주 속 시원한 얘기를 한다. 그런데 최근 대선 경쟁 상황에서는 사이다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여당 후보들 공세에 반격 않고 방어만 하고 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거 이재명답지 않다.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야권의 대선 후보, 대선 주자죠. 여기에는 직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방어적인 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경선과 본선을 따로 생각하고 있다. 투 트랙 전략이다. 예선 전부터 힘 뺄 필요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이게 장기화될 땐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 아까 말했지만 만약에 서로들 선을 넘어버릴 경우는 이거 어떡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옛날에 그 사이다 고구마 논쟁이 있었잖아요. 사이다 이재명은 어디 가고 정말 그 답답하게 그 이렇게 몸살이는 분위기였는데요.
그 본선에서 만일 본선에 가시게 되면 다른 당 후보들이 정조준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성을 기르는 뭐 백신을 맞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백신이 너무 과해가지고 진짜 병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뭐 그걸 잘 견뎌내고 또 우리 원팀이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부상당하거나 이러면 팀워크가 깨지면 본선이 본 경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다 견뎌야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 또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게 당내 경선 같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이재명 후보가 참 하고 싶은 말 많은데 하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설명까지 했어요, 지금요. 여기 보면 사이다 이재명 어디 갔나, 김 빠진 사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거든 얘기가. 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이다 이재명인데 예. 병뚜껑을 안 땄죠. 아, 있어요 그러면 안에? 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병뚜껑 자체를 따지 병뚜껑을 않은 안 거다 지금? 지금 따면요 본선까지 가면서 김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예. 요번에 이제 이런 대선 후보 9명이 모여서 하는 지금 토론회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 그중에 3분을 컷오프 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서 병 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굳이? 지금 그냥 지금 목말라요 사이다 한 잔 먹고 싶어 해도 지금 꿋꿋이 참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기사는 자꾸 이런 식으로 너무 길어지면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병뚜껑 따는 순간 본선까지 가면서 김이 다 빠진다 이거죠. 그걸로 다 가는. 그래서 지금 1대8 구도로 가는 부분들이 지금 다른 후보들은 예. 지금 어쨌거나 이재명의 그런 뭐 1등의 지위를 지금 이용해서 지금 살아남기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진짜로 사이다 이재명이 병뚜껑을 따는 시기는 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예선을 통과해서 만약에 본선에 가게 될 경우에 그때 진정한 사이다 모습이 나올 그때 거다. 따야죠. 그때는 분명히 1대5로 또 붙지 않겠습니까? 결선 투표까지 가면 그때 사이다를 따서 그때 저걸 하고 지금은 뭐 사실 한마디 내는 게 그때 또 후폭풍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예.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제 6명으로 이제 압축되는 과정에서의 화력은 좀 아낀 거 아니냐는 그러면은 이 컷오프 이후에 치러지는 2차 경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본 경선이죠. 거기선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병뚜껑 따죠. 소리 나게 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기사 보면 뭐 경선 본선 있는데 여기서 경선은 이제 민주당 경선이고 본선은 이제 대선 진짜 대선을 말하는 건데 과연 언제 병뚜껑이 따질 것인가. 지금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일단 컷오프 지난 다음에는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신 거예요. 조대진 변호사. 네. 조대진 변호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굳이 지금 1등이니까 지금 부딪힐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하다. 어차피 1등 할 거니까 굳이 지금 부딪혀봤자 내가 내상만 입게 될 거니까 예. 그냥 조용히 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바탕에는 어차피 친문들도 나를 지지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지금 보면 뭐 수행실장도 예전에 친문을 표방했던 사람 옆에다 꼽아놓고 예. 그리고 대변인들도 친문했던 사람들 꼽아놨으니 뭐 친문들 다 내 옆으로 오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거는 천만의 생각이시고요. 친문들이 아직도 이재명 지사를 지금 검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대로 가면 어차피 야권에서는 내가 1등, 여권에서는 내가 1등이 될 거다라는 좀 자만심의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40% 가까이 나와도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친문들의 마음이 이재명 지사한테 다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그 의원들 주변에 몇 명 꼽아놓으면 친문들 당연히 따라오겠지. 그 천만의 생각입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는 컷오프 이후에는 최양호 고문님 말처럼 사이다 모습이 다시 나타날까 이렇게 전망하세요? 아니면 그때도 아닐 것 같으세요? 그때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아예 경선 자체에는 없다. 경선 자체에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데 예. 뭐 어쨌든 대세는 지사님이니까 이렇게 뭐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날카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생각해서는
여권을 그 콘크리트처럼 받치고 있는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지사를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패널분들이 중간중간 말씀하는 중에 이 경선 상황 이건 다 가정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요.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요. 자, 김명희 교수. 네. 앞서 기사도 좀 분석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지금 뭐 저희가 준비한 영상에서 보면은요. 이재명 지사가 당내 다른 경쟁 후보들한테는 뭔가 좀 얘기를 안 하고 방어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대신에 밖에 있는 대선주자들, 윤석열 전 총장 또는 다른 이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주라 꼽히신 분들이 어떤 지적할 때는 강하게 부닥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좀 다른 모습이에요. 안과 밖이.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유력한 주자로서 밖에 있는 유력 대권 주자와 1대1 대립각을 세우는 건 당연한 일일 거겠죠. 근데 지금 있는 논쟁에서 이 사이다 논쟁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최영호 고문님의 의견이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사이다가 아직 안 따진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이다라는 건 결국 마시는 누군가에게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뻥 뚫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속을 뻥 뚫어줘야 되는 사람들은 결국 당내에 있는 당원들인 거잖아요. 근데 당원들과 핵심 지지층의 속을 뻥 뚫어주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결국은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하게 생각하는 무당층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본인이 대권 주자 1위로서 당연히 민주당의 후보가 될 거라는 가정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 사이다를 따서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될 사람은 국민이고 결국은 중도에서 마지막까지 표를 정하지 않는 그 중도층의 민심일 거거든요. 그때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현재 부동산 정책 등으로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때까지는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사람들에게 모나지 않는 모습들을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대한민국은 법 때문에 경선에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재명 지사가 당내에서 미운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당내 후보로 정리가 되고 난다면 그때는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수순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경선 마지막 날까지 이런 당내에서의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국면들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이다의 뭐랄까요, 거품, 뭐 그런 거 있죠? 이 시원하게 맛을 내주는 그거는 지금 병 안에 좀 있다, 갇혀 있는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뚜껑이 열리고 나온다. 이런 전망들이시네요, 지금요. 갑자기 사이다 얘기가 그냥 기사도 나오고 영상에도 나오고 등장을 좀 했습니다. 자, 민주당과 관련된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요. 임기 말 40%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임기 말이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요. 그런데 양날의 칼이다. 양날의 칼이다. 보겠습니다. 여당 대권 주자들 각 세우기 주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거든요. 그만큼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그런데 대선을 생각하면은 중도 확장 실패된 향후 대선에 불리하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권 계승 그리고 차별화 사이에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척져서는 대선 못 이긴다.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이게? 척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철희 정무수석은 경고, 뭐 이런 내용도가 여기 뭐 다 담겨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럼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나 정치에 이제는 좀 선을 긋고 민생에 집중할 테니 정치권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거나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러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정치적 유불리를 도모하는 그런 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곧 방역이나 민생에 집중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자세, 정부의 태도를 흐트러 놓는 거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명희 교수, 분석을 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40% 초반 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히 임기 말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높습니다. 자, 왜 높은 겁니까?
우리가 매주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대통령 긍정평가 요인, 부정평가 요인에 대한 그 순위가 발표가 함께 됩니다. 여기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긍정평가 요인의 1위는 예. 결국은 방역 문제죠. 코로나19 방역.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요. 부정평가 요인의 1위는 역시 압도적으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국민의 삶과 관련되는 방역 문제의 최전선에 문재인 정부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목숨과도 연결되어 있는 코로나19 대처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긍정평가 요인들이 계속 담보되고 있는 만큼 아마도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는 정부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일은 존재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현 정부의 등을 돌린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초창기에 지지했던 진보층 인사들까지도 등을 돌린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이어서는 아마 선거에 이기기 어려운 이중적인 모습의 딜레마에 민주당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과연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지금 있게 되는 범야권과 맞서야 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 지지율 어떻게 보세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딱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다. 네, 왜요? 왜냐하면 촛불도 지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를 하지만 민주당이 하는 모습에는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대진 변호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를 하지만 당에서는 아직 좀 비판적이다. 이런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국민의 뜻을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허둥지둥대고 있고 더더군다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또 어제 뭐 대깨모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들이 잘하려는 그런 개혁의 모습이라든지 혁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일부 지지층에 대한 비난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더 예. 식상하고 더 이렇게 또 화가 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까 김병윤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주당이 좀 더 세밀하고 또 좀 전략적인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해야지 이대로 그냥 내부에서 경선만 밋밋하게 거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후보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칫 되게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교수님, 이 내용이요. 이게 양날의 칼인데 딜레마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게 각 세우기를 주저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중도 확장을 하면 어느 정도 각을 좀 세우고 차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양쪽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고요. 다음 기사를 더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을 좀 분석한 기사인데요. 여당 주자들 같은 듯 다른 듯 대통령 활용법. 그러니까 출마 선언에 얼마나 자주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했냐는 거죠. 추미애 후보가 가장 많이 언급했어요. 그리고 뭐 이낙연 후보는 뭐 3번 호명인데 뭐 저희 학교다. 뭐 배움의 뭐 시작이다. 뭐 이런 취지였죠. 그리고 보면 이재명 지사는 뭐 한 번만 들어가 있더라.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르다는 거죠. 김종혁 교수님. 여당 대선 주자들 딜레마 상황입니까? 딜레마죠. 제가 볼 때 근데 어떤 2007년도의 경험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2007년도 같은 경우 내부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과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친노와 정동영 후보 세력 간에 상당히 큰 갈등이 있어서 전혀 나중에 봉합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63%밖에 국민들이 그 대선 투표를 안 했고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었죠. 그다음에 500만 표 정도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재명 경기자가 가장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동영 캠프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는데 저는 근데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은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척을 지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을 대선 후보 복판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얘기들을 하지 않아야 될 청와대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 고민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 40대, 20, 30대 여성층입니다. 상당히 견고한 지지층인 거죠. 근데 이 견고한 지지층이 전체 국민 여론과 소위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느냐? 약간 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지금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중도층 또는 이탈 민주당층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소위 지지층 간의 갈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소위 대통령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소위 대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지 않기 할 정도의 만큼의 경선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예를 들면 자기의 시대라고 얘기해서 대통령의 업적까지도 갈등을 빚지 않는 선.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하지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있어야 되는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근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소위 예를 들면 재집권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존 대통령과의 관계가 항상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인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중대한 고비길에 와 있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그 과거 2007년만큼의 갈등 구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대한 학습이 있다. 경험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40%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역대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과정에서 서로가 이 갈등의 선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걸 내부에서 오히려 더 치고 올라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 정무수석이 저런 발언을 하게 되면 저런 발언이 다시 또 당내 주자들에게 제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런 식의 접근은 민주당 경선을 위해서도 건강하지 않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 어떤 국정 운영에서도 좋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종욱 교수가 강조하기를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조화롭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걸 잘하시는 분이 진짜 정치인 같긴 한데 어렵습니다. 예, 최영호 고문님. 이거 저희 보수 진영에서 한번 해본 일이에요. 해봤다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 그 마지막 지지율이 25% 정도 나옵니다. 근데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친이, 친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고 그러면서 당내에서 얼마나 분쟁이 있었습니까? 또 갈라졌죠. 또 갈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거를 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깊은 내상이 진영 내에 완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하셔야 되고 이거 풀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후보가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은 과거에 봤다 그런 일 이미 봤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다음은 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어제도 뭐 여러 가지 행보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좀 나와 있군요. 위기를 느꼈나? 위기. 윤석열 야권 인사 이딴 노크 반문 빅텐트 모색. 이게 뭐 제목이 길어서 설명할 대목이 많아요. 야권 인사 노크, 반문 빅텐트, 위기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분들을 잇따라 만났죠. 그리고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예정. 그리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도 만난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악재의 SOS 요청할지,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요청을 할지. 이게 보면은요, 여기는 국민의힘 소속이신 분, 지금 입당 대상으로 거론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다른 당에 계신 분, 여기는 당을 떠나신 분.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어떤 컨셉이냐는 거죠, 지금. 이런 만남이 지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요,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당 여부와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저한테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또 어떤 매체 기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자기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병희 교수. 네. 입당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다. 이거 앞서서 입당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아이디어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이디어가 없다는 건 다 열려 있다는 뜻이겠죠. 아, 열려 있다. 예. 너무 좋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병기 교수. 모든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어제 발언뿐만이 아니라 처음 정치에 대한 선언할 때부터 거듭 끝까지 얘기했던 건 국민의힘과 생각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더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본인의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빅 플레이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빅 플레이트, 빅 텐트도 아니고 이제 플레이트예요. 더 큰 그릇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지지층만을 바탕으로 정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만드는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게 이제 윤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저 경향신문의 기사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예. 잇따라 야권 인사를 노크했다고 그렇죠. 하는데 잇따라 지금. 이게 위기를 느꼈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위기를 느꼈냐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국민의힘 중심의 빅플레이트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중심의 빅플레이트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주도 면밀한 정치적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권이지만 여러 갈래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에 있는 대권 주자지만 아직 유의미한 지지율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언제든지 힘을 합칠 수 있는 공산들이 있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안철수 대표를 만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흥미로운 게 안철수 대표가 얼마 전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합당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뉴스에서는 그 합당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가 어떻게 되는지 잘 한 모르겠어요. 열흘 사이에 지금.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합당 전에 윤 전 총장을 만나서 밖에 있는 빅플레이트를 만들겠다고 하는 윤 전 총장과 손을 잡게 되면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구도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다 같이 모일 거라고 보는데 그 모이는 과정에서의 그릇을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그릇의 모양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진 모양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의 투표의 행태와 지형도 달라지게 되고요. 오늘 안철수 대표와 윤 전 총장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만나는지 그리고 거기에 활용 점정은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설령 만나게 된다면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라고 하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흐름들을 지켜보는 게 우리가 정치인의 말을 보지 말고 그가 걷고 있는 발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발걸음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고문님께는 제가 아주 직접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윤석열 전 총장의 궁극적인 선택은요. 국민의힘이란 접시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접시를 만들어서 흡수하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후자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거기까지의 자기의 역량을 높여놓고 그것을 하나로 뭉치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 자기의 윤석열식 지금 행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무튼 단호하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거는 시간이 가면 압니다. 그런 전망인지 아닌지는. 자, 두대진 변호사는 아까 윤석열 전 총장 그 준비된 영상에서 뒷부분이죠. 부인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본인은 뭐 그렇게 해명하고 잘한 걸로 생각한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윤석열 총장 보면 참 그 뭐 이렇게 아까 그 김병기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디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기 그 입당과 관련해서 지금 아이디어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이디어가 없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시네요. 지금 김병기 교수하고 두대인 변호사가 그 아이디어가 없다라는 걸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만나고 다니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모습을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전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전학생이 딱 학교에 옵니다. 그럼 되게 신비감을 갖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죠. 그렇죠.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 싸움을 잘하는지 뭘 달리기를 잘하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전학생의 모습이 뭔가 공부를 잘하고 내공을 갖춘 전학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몰라서 그 숙제 알으려고 다니는 허둥대는 전학생의 모습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변의 해석을 그렇게 할 뿐이다. 그렇게 보시습니다. 두대진 변호사가 전학생 얘기하면서 뭐 싸움 잘하는 거는 운동을 잘하는 걸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거겠죠. 얼마. 자. 김종국 교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까 제가 볼 때는 야권에서요. 아직까지 고차방정식을 풀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복당한 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얼마나 많이 내부에 총질을 했었습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합당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안철수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일까? 또 입당으로 얼마나 많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논란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이
아주 명문입니다. 입당할 만큼 밀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볼 땐 제가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풀 수 없다면 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푸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단일화하는 방식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괜히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겠다고 서로 나서봤자 나중에 못 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냥 천천히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갖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당분간 그냥 이런 모습으로 쭉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시네요.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 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어제도 참 많은 분들이 보신 기사일 거예요. 이번엔 환경미화원 벨기에 대사 부인이 뺨을 때렸다. 도시락도 발로 차고 진이죠. 그러니까 이건 환경미화원 분의 설명을 여기 좀 싣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네요, 지금요. 교대진 변호사. 네. 이것 어떻게 된 일이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예전에 이제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그 옷가게 그 종업원하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분? 그분. 네. 예. 근데 이번에는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계신 분이 그 빗자루가 그 몸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화를 내면서 청소를 하다가 이제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빗자루가 좀 거네요. 닿은 거죠, 몸에. 그러니까 이제 불쾌하다라는 그런 입장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뺨을 때렸고요. 뺨을 때리니까 이제 환경미화원 분이 이제 몸싸움을 하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이 환경미화원 분이 이 벨기에 대사를 부축해 주려고 일으키려고 도와주고 있는데 또다시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도시락이 떨어졌는데 이 도시락을 발로 짓이겨서 그런 모습까지 있는 상태여서 되게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벨기에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에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가버리면 이제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또다시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뭐 정부적인 이 정책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입국을 불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나간 뒤에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효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관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도 면책이죠? 예, 이것도 면책입니다. 이분은 두 번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따 뭐가 이렇게 생겨요, 자꾸. 예, 최영호 고문님. 근데 이게요, 중국 SNS에서는 한국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답니다. 예? 한국 여자. 사람이라고. 이분이요? 이분이 이 벨기에 그 부인 시양 씨가 한국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SNS 한국계다. 벨기에 국적이지만 한국계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주 적반하장이 있어서 자 우리 네티즌들도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만은 진짜로 지금 당국에서 벨기에에서 왜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리고 아까 뭐 최영호 고문님께서 무슨 뭐 한국계다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군요. 그쪽에 쓸데없는 소리들 그런 반응은 말도 안 되는 반응들은 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서 어제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자, 다음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고 계시죠?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센 부동산 규제 내놓는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인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주택 매입 공사 설치. 정부는 집값이 내리면 사들여서 임대하고 오르면 시장에 집을 풀어서 가격 조절. 약간 무슨 통화 뭐 이런 느낌이 좀 나죠, 이거는. 그리고요, 이낙연, 토지 공개념 언급. 개인 소유 땅 400평 못 넘게 제한한다. 개발이익 환수도 50%로 높인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과 관련돼 있게 되죠. 자, 그러다 전문가들 이게 실현 가능한 주장입니까? 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도 이낙연도 부동산 해법은 증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두는데 여기는 국토보유세, 뭐 택지 소유 때 부담금 뭐 해서 증세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필수 부동산, 없어도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제한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자산 소득의 격차가 매우 빠르게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동을 걸어야만 되고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서는 과다한 토지 소유에 대해서 과세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의 제한을 강화하고 그리고 자, 이런 정책 주장에 대해서 조영학 고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각 후보들이 공약을 얘기하기 전에 국민에게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 사실 지금 과세 얘기가 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매물이 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세를 했는데 매물이 다 잠겨버렸잖아요. 그 뭐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부터 시작해서 종부세, 뭐 보유세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치료 집이 방법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매물 장기 현상이 뭔지에 대한 지금 정확한 분석이 안 나온 것 같고요. 사실 한국하고 미국하고 똑같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미국이요 26.4%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거기서 뭐 합니까? 500만 호를 지금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걸로 지금 아예 집을 많이 짓겠다. 예. 우리가 뭐 선진국 미국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좀 기본적으로 어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예. 좀 그것만은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세력에 의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측면을 갖다가 바꿀 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다면 또 하나는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측면도 막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막아야 되는 거지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없다는 측면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한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막고자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시장을 강조하는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도 국부론에다가 예를 들면 정치경제학을 집어넣어서 정부 역할을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그 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부가 공공주택도 당연히 예를 들면 공급을 해야 될 거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시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한쪽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 얼마나 좋은 인프라를 갖다가 투자할 것인가 정부가 그걸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정부 정책의 실패는 사과하되 또 투기 세력에 의해서 등장하고 있는 가장 많은 문제들도 잡아야 된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지 하나로만 집중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도 자체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조합적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한쪽만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시네. 그러면은 좀 아쉽다는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여성가족부 얘기가 나왔어요. 제1야당에서.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 대선 공약으로 공론화되는 건가? 유승민, 하태경 폐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찬성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대남 공약 전략이지만 향후 이거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거 시간이 한 2분여 있는데 김병인 교수 두 대표에서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인 교수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날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부터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요즘 것들 연구소 등을 만들면서 20대 남성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해왔죠. 유승민 후보, 지금 현재 사실 그 국민의힘 내에 있는 주자지만 뭔가 크게 국민의 관심을 끄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유승민 후보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준석 현상을 어느 정도 등에 업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유력한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논쟁 사항이 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봅니다. 조대인 변호사, 이 여가부 문제는 심심치 않게 나와요, 계속. 네, 그 뭐 여가부 관련해서 이대남을 뭐 끌어안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여성의 권리에 대한 신장, 뭐 유리벽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수자로 남아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대남을 끌어안되 다만 뭐 여가부를 이거를 반대 그걸로 해서 폐지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생각은 뭐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기사 하나 있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처럼 2대 2남자 공약인가 유승민. 군 복무라면 주택 청약 때 가산점 줘야 됩니다. 이런 주장도 내놨어요. 이게 이제 대선 때 만약에 이슈가 된다면 치열한 논쟁이 벌일 수 있는 이슈들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역시 뭐 여가부 폐지 주장도 있더라. 국민의힘 일단 대선 공약 뭐 이런 걸로 보이는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2대 남 의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